지금 중앙아시아 전역이 한국행 러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기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앙아시아 출신만 6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압도적인 숫자 속에 조용히 묻힐 뻔했던 한 소녀의 사연이 지금 전 세계를 눈물바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알마티의 가난한 소녀였고 한국에서는 그저 이방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녹슨 고철 덩어리 하나에 운명을 걸고 낯선 나라에 발을 디딘 그녀가 100년간 잊혀졌던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내기까지 역사의 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한 영웅의 이름이 대한민국 땅 위에서 다시 살아 숨쉬는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연입니다. 러시아 이름은 아나스타샤 킴이고요. 지금은 번듯한 대표님 소리를 듣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시장에서 고려, 당근이라 불리는 마르코프 차를 팔던 가난한 고려인 사세였습니다. 알마티의 겨울바람은 정말 잔인합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면 입고 있는 패딩 점퍼 속까지 칼날이 파고드는 것 같았죠. 새벽 4시. 남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을 시간에 저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당근을 채 썰었습니다. 매콤한 고춧가루 양념 냄새가 손톱 밑에 붉게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야, 고려인 아가씨. 이거 너무 비싸잖아. 반값으로 해줘. 지나가던 손님들이 툭툭 던지는 말에 저는 유창한 카자흐어로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 우리 할머니 비밀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다른 집이랑 맛이 다르다고요. 저는 알마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카자흐어와 러시아어가 제 모국어였죠. 하지만 말만 통한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언제나 고려 사람, 뿌리 없는 이방인이었으니까요. 시장 구석진 자리, 가장 춥고 볕이 안 드는 자리는 언제나 우리 고려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옐레나는 신부전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는 턱없이 비쌌고 우리 모녀가 사는 낡은 아파트는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덜덜 떨며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엄마, 정신 차려봐. 미친 사람처럼 어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어요. 수술비가 얼마인가요? 최소 3천만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3천만 원. 제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당근을 10년, 아니 20년을 팔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가난이 죄라는 말이 사무치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를 잃게 생겼다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봇대에 붙은 펄럭이는 전단지 하나가 제 젖은 눈가를 때렸습니다. 대한민국 계절 근로자 모집, 월 200만 원 보장, 축식 제공, 증조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나라. 하지만 정작 저는 한국말이라곤 안녕하세요, 밖에 모르는 낯선 나라. 그래도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 200만 원이면 알마티에서 반년은 좋게 일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1년만 죽어라 일하면, 아니 야근까지 해서 더 벌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 갈래요. 가서 돈 벌어서 어머니 살릴게요. 어머니의 반대를 뒤로하고 저는 그렇게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출국 전날 짐을 싸는데 어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오셨습니다. 아나스타샤, 이거 가져가라. 어머니의 손에 들린 건 묵직하고 녹슨 쇠조각이었습니다. 끈 떨어진 군번줄 같기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속 덩어리. 어릴 때부터 문지방 괴임돌로 쓰거나 망치 대신 호두를 깔 때 썼던 그 고철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왜요? 무겁기만 한데.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기신 거야.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 한국 갈 때 꼭 가져가라고. 너의 부적이라 생각하렴. 증조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녹슨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표면은 울퉁불퉁했고 흙과 녹이 엉겨붙어 원래 무슨 모양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가방 구석에 쑤셔 넣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과 매끄러운 바다,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 아, 이게 한국이구나. 여기서라면 정말 희망이 있겠구나. 하지만 그 희망이 착각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태운 버스는 화려한 서울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점점 어두워졌고 높은 빌딩 대신 끝없는 논과 밭이 나타났습니다. 도착한 곳은 충청남도 논산의 한 딸기 농장이었습니다. 내려. 빨리빨리 안 움직여?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온 건 거친 고함 소리였습니다. 작업 반장인 마 반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눈매가 사납고 입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여기서 딸기를 딴다. 딴짓하다 걸리면 바로 강제 출국이야. 알았어? 저는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눈치로 대충 상황을 파악해야 했죠. 숙소는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가건물이었습니다. 외풍이 심해 밤이면 코끝이 시려왔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말에 기계가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곳은 아직 옛날 방식인 토경 재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쪼그리고 앉아 하루 종일 딸기를 따야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찜통처럼 더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밖으로 나오면 찬 바람이 땀을 식히며 감기를 달고 살게 했습니다.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고려인 3세 올레그가 그나마 제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그는 기계 다루는 솜씨가 좋았고 몇 마디 안 되는 한국어로 저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지연아, 힘들어도 버텨.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올레그의 격려가 아니었다면 저는 첫 주도 못 버텼을 겁니다. 야, 거기, 너 말이야. 마 반장은 유독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어리바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알마티에서는 말발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저였지만 여기서는 그저 말 못하는 바보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여간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것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어머니는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배운 유일한 한국말을 반복하며 다시 딸기를 땄습니다. 손가락 끝이 물러 터지고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논산에는 육군 훈련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바람을 타고 훈련소 사격장에 총소리나 군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뜨거운 피가 몸 안에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밭고랑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알마티의 차가운 바람 대신 뜨거운 불기둥이 제 주위를 감싸는 듯한 환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수도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목에 걸어둔 쇳조각이 옷 밖으로 삐져나왔습니다. 땀에 젖어 찝찝해서 잠시 꺼내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갑자기 뒤에서 낚아채는 손길에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마 반장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고철은 뭐하러 차고 다녀? 위생교육 안 받았어? 딸기에 녹물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마 반장은 제 목걸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낡은 줄이 제 목 살을 파고들어 벌겋게 자국이 남았습니다. 안 돼요. 이거 주세요. 그랜드파더. 증조할아버지. 저는 다급하게 아는 단어를 소리치며 마 반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 반장은 더러운 벌레를 보듯 인상을 찌푸리며 쇳조각을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그랜드파더? 조상님이 밥 먹여주냐? 이따위 고물 덩어리가? 웃기고 있네. 이거 갖다 버려야겠구만. 노, 플리즈.
제가 울면서 매달리자 마 반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소중해? 그럼 어디 한번 지켜보든가. 마 반장은 쇠 조각을 쥔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비닐하우스 옆 진흙 구덩이를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검은 진흙탕 속으로 어머니가 쥐어주신 100년의 유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진흙탕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빨리 가서 일 안 해? 점심시간 끝났어. 마 반장은 킬킬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강제 출구. 그 네 글자가 저를 올가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 반장이 던져버린 그 쇠 조각이 진흙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날 밤 찾아올 거대한 폭풍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하늘이 심상치 않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분노처럼 검은 구름이 논산의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이미 비닐하우스 밖 검은 진흙탕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으로는 기계적으로 딸기를 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쇠 조각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셨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절대 버리지 마라. 너의 부적이라 생각하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제가 힘이 없어서 증조 할아버지 유품을 쓰레기통도 아닌 진흙 구덩이에 처박히게 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또 마 반장에게 꼬투리를 잡힐 게 뻔했으니까요. 야, 거기 멍하니 뭐해? 손 안 움직여? 어김없이 마 반장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저를 감시하는 간수 같았습니다. 제가 진흙탕 쪽으로 고개라도 돌릴 낯이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쳐다보지 마. 일하러 왔으면 일이나 해. 한 번만 더 딴짓하면 바로 짐 싸서 보낼 줄 알아. 강제 출구. 그 말은 제 발목을 잡는 족쇄였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벌기 전까진 죽어도 여기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딸기 밭고랑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비닐하우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비라도 쏟아지면, 흙이 쓸려 내려가면 그 작은 쇠 조각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발 제발 비만 오지 마라. 속으로 수백 번도 더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비닐하우스 천장을 때리는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빗방울 정도였지만 이내 굵은 우박이 섞인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전체가 울릴 정도로 거센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쿵쿵 뛰었습니다. 흙탕물에 쓸려 내려가면 어떡하지? 누가 밟아서 땅속 깊이 박혀버리면 어떡하지? 오후 6시.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다들 식당으로 이동해. 비 오니까 뛰어가. 마 반장의 지시에 다른 근로자들은 허겁지겁 식당으로 뛰었습니다. 저도 그 틈에 섞여 나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진흙 구덩이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마 반장이 문 앞을 지키고 서서 인원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지연 너 빨리 안 가? 그의 매서운 눈빛을 피해 도망치듯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빗줄기는 폭우를 넘어 태풍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된 숙소는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장처럼 흔들렸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베트남 언니린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린 언니를 다독였지만 정작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바람 소리는 괴물 울음소리처럼 변했습니다. 밖에서는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숙소 전등이 깜빡거리다 기어이 나가버렸습니다. 암흑천지가 되자 두려움보다 조바심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모두가 잠들거나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 웅크리고 있을 때
마 반장도 밖을 돌아다니지 않을 이 시간. 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알마티 시장에서 야간 작업을 할 때 쓰던 낡은 것이었습니다. 린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숙소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센 비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패딩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옷을 적셨고 진흙탕이 된 바닥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푹푹 빠졌습니다. 제가 일하던 3동 비닐하우스는 숙소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1분도 안 걸릴 거리였지만 그날은 10분이 넘게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저를 뒤로 밀어내는 것만 같았거든요. 겨우 3동 비닐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전등을 켰지만 불빛이 빗줄기에 막혀 흐릿했습니다. 마 반장이 쇠조각을 던졌던 곳. 비닐하우스 입구 오른쪽 배수로 근처였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 이 근처였는데. 저는 진흙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무릎을 타고 들어왔지만 차가운 줄도 몰랐습니다. 손으로 흙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자갈과 나뭇가지가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있어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끔찍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비닐하우스 파이프가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폭우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구조물이 뒤틀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본능이 외쳤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증조 할아버지의 유품은 영영 이 무너진 비닐하우스 잔해 밑에 깔리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 여기서 키우던 딸기는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농장 주인은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어쩌면 우리 같은 계절 근로자들은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 그 생각이 나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을 미친 듯이 후었습니다. 빗물이 배수로를 타고 콸콸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살에 쇳조각이 떠내려갔을까 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배수로 거름망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마치 진흙 괴물처럼 변해버린 제 모습이 처량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돌멩이인가? 집어들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돌멩이였습니다. 실망감에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다시 더듬었습니다. 이번에는 뭉툭하고 거친 느낌.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습니다. 아윽. 신음이 새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수로 안쪽 구석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 아주 짧게 빛난 그것. 저는 손을 배수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꺼내보니 진흙 범벅이 된 그 쇳조각이었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그대로 진흙탕에 주저앉았습니다. 쇳조각을 가슴에 품고 엉엉 울었습니다. 비바람 소리에 묻혀 제 울음소리는 저조차 들을 수 없었지만 가슴속 응어리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쇳조각의 감촉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원래는 녹이 두껍게 슬어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거칠었는데 지금은 어딘가 매끄러운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마 반장이 집어 던질 때 어딘가에 부딪힌 걸까? 아니면 제가 진흙 바닥을 긁으면서 돌멩이에 긁힌 걸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진흙 사이로 쇳조각의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두꺼운 붉은 녹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은색 금속의 속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자가 있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글자였습니다. 저는 옷소매로 쇳조각을 벅벅 문질렀습니다.
거친 옷감과 섞인 진흙 알갱이가 연마제 역할을 해서인지 문지를수록 녹이 더 벗겨졌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백년의 침묵을 깨고 글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 로, 한자였습니다.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붓글씨를 쓰실 때 어깨너머로 봤던 그 글자들. 그리고 그 밑에 선명하게 새겨진 숫자와 한글이 보였습니다. J, 김, 광, 일, 김광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도 외할아버지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 때 우실 때마다 중얼거리던 이름. 얼굴도 본 적 없는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거지? 이건 군번줄이 아니었나? 그때였습니다. 누구야? 거기서 뭐해? 거센 빗소리를 뚫고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비닐하우스 입구에 손전등을 든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빛이 너무 강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거친 목소리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농장 주인 유태산 사장이었습니다. 너 이 밤중에 비 오는데 미쳤어? 당장 안 나와? 저는 쇳조각을 황급히 주머니에 찔러 넣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추위에 떨며 앉아 있었던 탓인지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리며 일어나는 순간 다시 한번 머리 위로 비닐하우스 파이프 하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험해. 유태산 사장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팔을 낚아채 끌어당기는 순간 쾅 하고 무거운 파이프가 제가 앉아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류 사장과 저는 진흙 바닥에 함께 뒹굴었습니다.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이 날씨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와. 류 사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반장보다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쇳조각. 그 차가운 금속이 제 허벅지를 찌르고 있는 감각만이 생생했습니다. 북로. 김광일. 그 짧은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류 사장은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제 꼴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손, 진흙 범벅이 된 옷, 파랗게 질린 입술. 일단 따라와. 얼어 죽겠다. 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자신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컨테이너 숙소가 아닌 벽돌로 지어진 관리동 건물이었습니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서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덜덜 떨려왔습니다. 거기 앉아 있어. 수건 가져올 테니까. 류 사장이 방으로 들어간 사이 저는 주머니에서 다시 쇳조각을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본 그것은 더 이상 고물이 아니었습니다. 탄피를 녹여 만든 듯 거칠지만 단단한 금속판. 그 위에 서툴지만 힘있게 새겨진 글자들. 북로군. 북로군? 그게 뭐지? 군대 이름인가? 그때 류 사장이 수건을 들고 나오다 제 손에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심하고 퉁명스럽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잠깐. 류 사장이 다가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아니,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쇳조각을 등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유품? 류 사장은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줘봐. 확인해 볼 게 있어. 싫어요. 이건 제 북로군정서. 류 사장의 입에서 낯선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거 북로군정서 인식표잖아. 맞지?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북로군정서. 처음 듣는 단어였지만 쇳조각에 새겨진 북로군이라는 글자와 같았습니다. 이 아저씨는 대체 뭐지? 알마티에서 온 가난한 외노자의 유품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류 사장의 시선이 제 눈을 지나 제 등 뒤에 숨긴 주먹으로 향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창밖보다 더 거센 폭풍이 이 작은 방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류태산 사장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류 사장은 제 손에 들린 쇳조각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간절히 확인하고 싶은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북로군정서. 그가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가지고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리가 없었습니다. 알마티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북로군정서라는 단어는 외계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모릅니다. 그냥 증조할아버지 유품이라고만 들었어요. 어머니가 절대 버리지 말라고. 류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랍장에서 하얀색 천과 작은 기름병 그리고 돋보기를 꺼내왔습니다. 이리 내놔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흙이 덕지덕지 묻은 쇳조각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류 사장은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쇳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에 기름을 묻혀 표면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기름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류 사장의 거친 손이 쇳조각 위를 오갈 때마다 붉은 녹물이 천에 묻어나왔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적막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아니 1시간 같은 시간이 흐르고 류 사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눈에 갖다 대고 쇳조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탄식 같은 신음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류 사장은 대답 대신 쇳조각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기름칠을 해서인지 아까보다 글자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북로군 제2중 대장 김광일. 1920년 10월. 김광일. 너의 증조 할아버지 함자가 김광일이냐? 류 사장이 무겁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성이 김씨예요. 외할아버지는 김세르게이였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김. 네, 김광일 맞아요. 어머니가 힘드실 때 항상 부르던 이름이에요. 류 사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린 것 같았습니다. 김지연. 너 청산리 대첩이라고 들어봤냐? 청산리. 요? 어렴풋이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알마티 한글 학교에서 아주 잠깐 스치듯 배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일본군과 싸워서 크게 이긴 전투라고 했던가요? 네. 독립군이 일본군 이긴 거. 맞나요? 그래. 맞다. 1920년 10월. 만주 청산리 계곡에서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 5만 명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투지.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 류 사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전투를 이끈 부대가 바로 북로군정서다.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부대였지. 그리고 그는 손가락으로 쇳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적힌 제2중 대장 김광일. 이 사람이 정말 너의 증조 할아버지라면 그는 그 전투의 최전선에서 일본군의 기관총 부대를 뚫고 돌격했던 지휘관이었다는 뜻이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뱅이, 고려인, 이방인. 평생 저를 따라다니던 꼬리표였습니다. 알마티 시장 바닥에서 시든 채소를 팔며 100원, 200원에 고개를 숙이던 제 핏줄에 그런 거대한 역사가 흐르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사장님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역사 선생님이세요? 류 사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후손이니까. 네? 우리 할아버지도 만주에서 독립운동하셨다. 북로군정서는 아니고 서로군정서 쪽이셨지만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
그 시절 군번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지. 그는 쇳조각을 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건 말이다. 그냥 철판이 아니야. 당시 독립군들은 물자가 부족해서 일본군이 쏘고 간 포탄 탄피나 망가진 무기를 녹여서 인식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불순물이 많고 색깔이 거뭇거뭇한 거야. 이건 가짜로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는 물건이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그토록 이 쇳조각을 버리지 못하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자 증명서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영웅인 거네요? 나라에서 상도 받고 그런 분인 거네요? 저는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이 쇳조각만 보여주면 어머니 수술비도 제 국적 문제도 다 해결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류 사장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갔습니다. 먼지 쌓인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인명사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기억, 미운, 비극.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김씨 성을 가진 페이지를 후워 내려갔습니다. 김광일. 저도 옆에서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제발 있어라. 제발 좋은 내용이어라. 찾았다. 류 사장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김광일. 1895년 함경북도 출생. 1919년 만주로 망명. 북로군정서 제2중 대장 역임. 청산리 전투 참전. 맞네요. 여기 있네요. 저는 환호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류 사장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끝까지 들어.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청산리 전투 이후 행방불명. 일설에 따르면 자유시 참변 당시 소련군에 협조하여 동료들을 밀고 했다는 의혹이 있음. 변절자 혐의로 서운 보류. 방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밀고. 변절자. 한국말을 잘 모르는 저였지만 그 단어들이 가진 끔찍한 의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배신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끝까지 싸우셨다고. 억울하다고. 절대 배신 같은 거 안 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힘들 때 우시면서 하던 말. 증조 할아버지는 억울해. 아무도 안 믿어줘. 그게 이 뜻이었던 겁니다. 류 사장은 책을 덮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기록은 냉정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증거 없이는 훈장을 주지 않아. 오히려 이 기록대로라면 너의 증조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가 아니라 독립군을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는 거야.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연아. 이 쇳조각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너희 가족은 영웅의 후손이 될 수도 있지만 매국노의 후손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어.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알마티의 그 추운 겨울, 시장 바닥에서 떨면서도 긍지를 잃지 않았던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국노라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쇳조각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그때 손끝에 무언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깨는 보지 못했던 쇳조각 뒷면에 아주 미세한 흠집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제가 쇳조각을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뒤에요. 글자가 더 있어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류 사장이 다시 돋보기를 갖다 댔습니다. 어디? 흠집 아니냐? 아니군. 글자네. 바늘 같은 걸로 긁어서 새긴 거야. 그는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 심, 위, 국. 일심이국.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한다. 그리고 그 밑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37. 9. 류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1937년 9월? 잠깐만.
자유시 참변은 1921년이야. 만약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때 변절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왜 1937년에 이런 걸 새겨 넣었겠어?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타닥타닥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1937년 9월. 스탈린. 강제 이주. 류 사장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맞아. 그때야.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한 게 바로 1937년 9월이라고. 그가 저를 돌아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의 증조 할아버지는 변절한 게 아니야. 1937년까지 연해주에서 버티신 거야. 그리고 강제 이주 열차에 타기 직전에 혹은 그 열차 안에서 이 글귀를 새기신 거라고. 변절자라면 이 척박한 땅으로 끌려가면서까지 나라를 위한다는 글을 새길 이유가 없잖아.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이건 그냥 쇠조각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믿어줄까요? 제가 새겼다고 하면 어떡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쇠조각이 진짜라는 증거,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변절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물증. 류 사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날 밝는 대로 세종시로 간다. 세종시요? 거기 뭐가 있는데요? 국가보훈부. 거기 가서 단판을 짓자.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독립기념관 연구원인데 이쪽 분야 최고 전문가야. 그 사람이라면 뭔가 알지도 몰라. 그는 제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건 도박이다. 만약 가서 변절자라는 게 확인되면 넌 한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어. 그래도 해볼래?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수술비를 기다리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어머니. 그리고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이 쇠조각 하나만은 목숨처럼 지켰던 외할아버지. 저는 쇠조각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래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매국노 아니라는 거 제가 밝힐 거예요. 그리고 저 한국 사람 되고 싶어요. 당당하게 어머니 살리고 싶어요. 류 사장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 깡따구면 됐다. 가자. 100년 된 누명 벗기러. 다음 날 새벽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우리는 마 반장의 눈을 피해 몰래 류 사장의 트럭에 올랐습니다. 덜덜거리는 트럭이 논산의 새벽 안개를 뚫고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100년 전 만주의 벌판 위로 떠올랐을 그 태양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국가보훈부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단순히 보훈부 민원실이 아니었습니다. 류 사장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박사님. 접니다. 유태산. 네, 오랜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엄청난 물건을 하나 들고 가고 있거든요. 이거.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끊은 류 사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트럭은 속도를 높여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제 주머니 속의 쇠조각이 윙윙거리는 엔진 진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시의 아침 공기는 논산과는 달리 매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밤새 달려온 탓에 눈이 퉁퉁 부었지만 졸릴 틈이 없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거대한 건물 앞에 서자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은 마치 우리를 거부하는 철옹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류 사장은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쇠조각을 만지작거리며 그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자 보훈심사위원회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류 사장이 말했던 김 박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류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김 박사는 50대 후반의 인상 좋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그 물건, 어디 있습니까? 류 사장이 눈짓을 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에 싼 쇠조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박사는 흰 장갑을 끼고 쇠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북로군 제2중 대장 김광일이라는 글자에 고정되었습니다. 김 박사도 류 사장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 진품입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 박사는 서랍에서 확대경과 특수조명을 꺼내 쇠조각을 요리조리 비추어 보았습니다. 재질은 당시 사용하던 탄피 합금이 맞는 것 같군요. 불순물이 섞인 비율이나 산화된 정도도 100년 된 물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 했죠? 김지연입니다. 러시아 이름은 아나스타샤 킴이고요. 김광일 지사의 증손녀라고요? 네. 김 박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류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류 대표님 아시잖습니까? 김광일 지사는 기록상 문제가 있다는 거. 변절 혐의 말입니까? 네.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 행방이 묘연했고 소련군에 협조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서운 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했고요. 이 인식표 하나만으로는 그 혐의를 벗기 힘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걸까요? 박사님 뒷면을 봐주십시오. 류 사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937년 9월 1심이고 이게 변절자가 남길 글귀입니까? 김 박사는 뒷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특이하군요. 강제 이주 시점에 이런 걸 새겼다라. 하지만 이건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당시 소련 당국의 문서라든가 재판 기록 같은 거요.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소련은 망했고 문서는 다 불타 없어졌을 텐데. 류 사장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김 박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러시아 국립문서 보관소에서 비밀 해제된 문서들이 디지털로 공개되었습니다. 스탈린 시대의 숙청 기록들이죠. 혹시 거기에 김광일 지사의 이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김 박사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러시아 문서 보관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름이 김광일. 키릴 문자로 검색해보겠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없군요.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시 한 번만요. 혹시 이름이 다르게 표기됐을 수도 있잖아요. 광일킴 아니면 김광일. 제가 애원했습니다. 김 박사는 몇 번 더 검색어를 바꿔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류 사장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소리쳤습니다. 잠깐. 지연아, 너 아까 외할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지? 네? 외할아버지요? 김세르게이요. 아니, 증조할아버지 말고 너의 외할아버지. 김광일 지사의 아들 말이야. 아, 아버지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는 김세르게이 맞는데 그럼 증조할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쓰던 이름은 없었어?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들. 힘드실 때 우시며 횡설수설하던 그 말들 속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어머니가 그랬어요. 외할아버지가 이반이라고 불렀다고. 증조할아버지를 이반이라고. 이반 킴. 김 박사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모니터 화면에 붉은색 글씨들이 떴습니다. 이반 킴. 1895년에서 1937년. 제목 반혁명 분자 및 일본 간첩 혐의. 처형. 찾았다. 김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이반 킴. 1895년생. 출생지 함경북도. 이거 김광일 지사 인적사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류 사장과 저는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 박사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일본 간첩 혐의네요.
이러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일본 간첩이라니요?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숙청할 때 흔히 씌우던 누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보훈처 입장에서는 이 기록만 보면 일본 밀정이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일본군과 싸우다 도망친 독립군을 일본 간첩으로 몰아죽이다니. 상세 기록을 봐야 합니다. 처형 판결문이나 신문 조서가 있을 겁니다. 김 박사가 문서를 클릭했습니다. 낡고 빛바랜 러시아어 문서가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러시아어는 제 모국어니까요. 피고인 이반 킴은 1920년 만주에서 일본군을 사살한 테러리스트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비에트 정부의 무장 해제 명령을 거부하고 끝까지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며 선동했다. 그거야. 류 사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들으셨죠, 박사님? 소련군에 협조한 게 아니라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한 겁니다. 변절자가 아니라 끝까지 독립군으로 남았던 거라고요. 김 박사도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록이야말로 김광일 지사가 변절자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소련 당국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순국 선열이라는 증거죠.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축하합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영웅이셨습니다. 대한민국이 100년 동안 오해했던 그 누명을 오늘 증손녀가 벗겨드렸네요.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들리세요? 증조 할아버지 이제 편히 눈 감으세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날 이후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박사가 작성한 소견서와 러시아 문서, 그리고 세 조각 인식표가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제 DNA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DNA 정보를 대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김지연 씨 국가보훈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광일 지사님의 건국 훈장 독립장 서훈이 확정되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비닐하우스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세, 만세. 마 반장이 무슨 일이냐며 뛰어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훈이 확정되자마자 마 반장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야, 김지연. 너 이제 훈장 받으니까 돈 좀 나오겠네? 그동안 내가 너 봐준 거 알지? 숙식 제공해주고 일도 가르쳐주고 뽀찌 좀 줘야지? 기가 찼습니다. 쇠조각을 진흙탕에 던져버렸던 그가 이제 와서 은인 행세를 하다니요. 돈 없습니다. 그리고 훈장은 증조 할아버지가 받는 거지 제가 받는 게 아니에요. 뭐? 거짓말하지 마. 연금 나오잖아. 보상금도 나올 거 아니야. 몇 억 된다며? 마 반장은 제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싫어요. 이거 놔요. 그때 류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마 반장. 당장 그 손 안 놔? 아니 사장님. 제가 뭐 딴 거 바랍니까? 그냥 밥값 좀 달라는 건데.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어. 지연이 괴롭히고 유품 버리려고 했던 거. 당장 내 농장에서 나가. 류 사장의 호통에 마 반장은 꽁무니를 뺐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는 독이 오른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사라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지켜야 할 이름이 생겼으니까요. 김광일. 그리고 대한민국. 몇 달 후 서울에서 서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대신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훈장증과 메달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김광일 지사의 공훈을 기리어 훈장증을 받아드는 순간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100년의 무게. 피와 땀의 무게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가 우리 조국이라고. 이제야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TV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알마티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아나스타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술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지원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류 사장님과 독립유공자 후손단체의 도움으로 먼저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의료비자 발급도 류 사장님이 발벗고 나서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 땅에서 제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진짜 도전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대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갓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플라스틱 카드. 그 위에 선명하게 박힌 세 글자. 김지연.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더 이상 외국인 등록증이 아니었습니다. 체류 만료일을 걱정하며 가슴 졸일 필요 없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지연 씨.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요. 담당 공무원이 웃으며 건넨 말에 목이 메어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나스타샤 킴이 죽고 김지연이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나라. 그 나라가 100년 만에 후손을 품어준 것입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 그 어떤 보석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인천공항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휠체어를 탄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아나스타샤. 아니, 지연아. 우리는 부둥켜 안고 공항 바닥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으셨습니다. 곧바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신장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 초조하게 기다리는 제 손을 류 사장님이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너의 효심에 하늘도 감동했는데 설마 잘못되겠냐. 8시간의 대수술 끝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술 성공적입니다. 거부 반응도 없고요.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지난 1년여간의 고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마티의 추운 겨울, 딸기밭에서의 고된 노동, 진흙탕 속에서 찾은 쇳조각, 그리고 류 사장님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우리는 농장 근처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정착지원금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지연아, 이제 우리 알마티로 돌아가자. 남은 돈이면 거기서 가게도 차리고 편하게 살 수 있어.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낯선 땅보다는 고향이 편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왜? 여기서 뭘 하려고? 또 그 힘든 딸기 농사 짓게? 네, 농사 지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땅이잖아요. 저도 여기서 제 뿌리를 내리고 싶어요.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다음 날 저는 유태산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농장 한 동만 임대해 주세요. 류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임대? 네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네. 정부 지원금이랑 제가 모은 돈 다 털어서 해볼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비닐하우스 싹 다 뜯어 고칠 거예요. 스마트팜으로요. 류 사장님이 껄껄 웃었습니다. 야, 김지연. 스마트팜이 뭔지는 아냐? 그거 돈 엄청 들어. 그리고 너 컴퓨터 다룰 줄 알아? 배우면 되죠. 알마티 시장 바닥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이걸 못하겠어요?
제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읽으셨는지 류 사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좋다. 대신 조건이 있어. 망하면 국물도 없다. 그리고 내 땅에서 하는 거니까 수익의 30%는 내놔. 20%로 하죠. 이 녀석 보게. 알았다. 20%. 대신 실패하면 위약금 물어내는 거다. 그렇게 저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류 사장님의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스마트팜 교육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강의 내용을 녹음해 밤새 번역기를 돌려가며 공부했습니다. 코딩, 센서 제어, 양액 배합 비율.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증조 할아버지가 지켜준 땅에서 나는 거야. 내가 못할 리가 없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버텼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비닐하우스를 허물고 최첨단 유리 온실을 짓기에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우스 뼈대를 살리되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올레그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지연아, 나도 끼워줘. 대신 월급 밀리면 얄짤없다. 그렇게 우리는 청산리 농원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촌스러운 이름이라고 류 사장님이 놀렸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부대 이름을 딴 제 자부심이 담긴 이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올레그가 센서를 설치하면 저는 제어 프로그램을 세팅했습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신경 쓴 건 데이터였습니다. 류 사장님의 30년 농사 노하우를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사장님, 비 오기 전에는 물을 얼마나 줘요? 그냥 흙 봐서 축축하다 싶으면 덜 주고 마르면 더 주고 그러지. 아니, 정확한 수치로 말해주세요. 몇 리터요? 류 사장님을 귀찮게 쫓아다니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프로그램에 입력했습니다. 류태산의 감각과 김지연의 기술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9월 첫 모종을 심는 날이 왔습니다. 새하얀 배지 위에 초록색 딸기 모종을 심는데 손이 떨려왔습니다. 잘 자라다오. 제발 아프지 말고 잘 자라다오. 어머니가 옆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류 사장님도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웅하는 소리와 함께 환풍기가 돌아가고 양액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현재 온도 23도, 습도 60%, 양액 공급 정상.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비상 알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새벽 2시 스마트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확인해보니 온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보일러 고장났나? 옷을 대충 걸쳐 입고 농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올레그도 자다 깬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지연아. 큰일 났어. 메인 보일러가 멈췄어. 가을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린 모종들이 냉해를 입어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동으로 돌려. 빨리. 하지만 보일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패널이 먹통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건드린 것 같은데? 올레그가 전선을 가리켰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전선을 끊어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절단면이 날카로웠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왜? 머릿속에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쫓겨나면서 독이 든 눈으로 저를 노려보던 그 사람. 마 반장.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범인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온도를 올리지 않으면 제 꿈도, 어머니의 희망도,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도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올레그. 류 사장님 깨워. 그리고 수치랑 난로 있는 대로 다 가져와. 저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모종 하나하나의 비닐을 덮어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죽지 마. 제발 버텨줘. 100년 전 만주 벌판의 추위 속에서 나라를 지켰던 증조 할아버지처럼
저도 이 작은 생명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불 피워. 있는 대로 다 가져와. 류태산 사장님의 고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트럭 짐칸에서 번개탄과 숯, 그리고 낡은 석유 난로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류 사장님이 창고에 모아두었던 비상용 난방 기구들이었습니다. 올레그, 너는 저쪽 끝 가서 난로 켜. 지연이 너는 이쪽 맡아. 우리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최첨단 스마트팜 안에서 구식 석유 난로를 켜는 기막힌 상황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캐한 석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지만 환풍기를 틀 수도 없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오면 끝장이니까요. 콜록, 콜록. 눈이 맵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닐을 덮은 모종들 사이사이에 숯불을 피워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죽지 마라. 제발 버텨라. 100년 전 만주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독립군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밤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그렇게 버티셨겠지요. 지금 제가 지키려는 건 단순히 딸기 모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이자 증조 할아버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새벽 4시. 스마트폰 화면의 온도 그래프가 멈췄습니다. 현재 온도 5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숯불과 난로의 열기가 냉기를 막아낸 것입니다. 살았다. 올레그가 바닥에 대자로 뻗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와 류 사장님도 얼굴이 숯검정이 된 채 서로를 마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독한 기집애. 진짜 해내네. 류 사장님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점퍼를 입은 사내 하나가 몰래 보일러실 뒤편으로 숨어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팬치로 전선을 끊고 도망치는 뒷모습. 마 반장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마 반장은 읍내 PC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골탕 좀 먹이려고. 진짜 얼어 죽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그는 경찰서에서도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주제에 정부 지원금을 받고 사장 소리를 듣는 게 꼴사나웠다는 아주 유치하고 졸렬한 이유였습니다. 류 사장님은 합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마 반장은 구속되었고 농장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요? 그날의 소동 이후 딸기들은 더 강인하게 자라났습니다. 위기를 넘긴 모종들은 무서운 속도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제가 밤새 입력한 데이터 값에 맞춰 양액이 공급되었고 햇빛의 양에 따라 차광막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류 사장님의 경험과 저의 데이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잎 색깔 좀 봐라. 윤기가 흐르는 게 아주 건강하다. 어머니도 매일 농장에 나와 잎사귀 하나하나를 닦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스마트팜의 기술이 만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월 첫 수확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비닐하우스 안, 초록 잎사귀 사이로 붉은 보석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일반 딸기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킹스베리 품종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크고 붉은 딸기 하나를 땄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자.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달콤한 과즙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때? 류 사장님과 올레그, 어머니가 침을 꼴깍 삼키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없이 당도 측정기를 가져다 댔습니다. 액정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6브릭스. 보통 마트에서 파는 딸기가 10에서 12브릭스입니다. 16브릭스면 설탕을 뿌린 것보다 더 달다는 뜻이었습니다. 16브릭스예요. 와. 비닐하우스가 떠나가라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우리 딸 최고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알마티에 쓴 당근을 팔던 소녀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딸기를 키워낸 것입니다. 이제 파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브랜드 이름을 정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대했던 그 이름. 청산리 딸기. 포장지에는 작은 문구를 넣었습니다. 독립군의 붉은 단심을 담았습니다. 100년의 기다림 끝에 피어난 기적의 맛. 그리고 뒷면에는 증조 할아버지의 인식표 사진과 짧은 사연을 인쇄했습니다. 감성에 호소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딸기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키워졌는지 소비자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 올린 홍보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독립군 후손이 키운 딸기라고? 이건 무조건 사야지. 돈줄 내주러 갑시다. 애국 소비 가즈아. 댓글창은 응원의 메시지로 도배되었습니다. 주문이 폭주하여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스토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딸기를 받아본 사람들의 후기가 진짜 힘이었습니다. 사연 보고 샀는데 맛보고 기절했습니다. 인생 딸기예요. 백화점 명품관 딸기보다 훨씬 달고 싱싱해요. 재구매 의사 200%입니다.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반짝 인기에 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청산리 딸기는 맛으로 증명했습니다. 백화점 식품관 M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연 대표님, 저희 프리미엄관에 입점해 주십시오.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TV 홈쇼핑에서도 러브콜이 쇄도했습니다. 그해 겨울 청산리 농원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올레그는 친구들을 더 불러와야 했고 류 사장님도 본인 농사일은 제쳐두고 포장 작업을 도왔습니다. 택배 트럭이 하루에 3번씩 드나들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믿기지 않을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첫 해 결산 매출 5억 2천만 원. 알마티 시장에서 1년 내내 일해도 500만 원을 벌까 말까 했던 제가 연매출 5억 원의 사장이 된 것입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류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약속했던 수익금 20%, 1억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류 사장님은 봉투를 받아들더니 씩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봉투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다시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이건 내 몫이 아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절반은 다시 가져가라. 대신 조건이 있다. 류 사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어라. 너처럼 힘들게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고려인 청년들, 그 친구들 공부시키고 기술 가르치는 데 써.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게 땅덩어리만이겠냐? 사람이잖아. 우리 민족이잖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무뚝뚝한 충청도 농부의 속내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김광일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저는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 고려인 청년들을 위한 한국어 학당을 열고 스마트팜 기술을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올레그가 첫 번째 강사가 되었고 알마티, 타슈켄트, 비슈케크에서 온 청년들이 논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표님, 저도 나중에 대표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눈을 반짝이며 묻는 19살 고려인 소녀를 보며 저는 2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되고 말고. 내가 했잖아. 너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어느 날 농장으로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님이었습니다. 김지연 대표, 정말 대단하십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사회에 환원까지 하다니 정부로서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장관님은 저에게 대한민국 농업대상 특별상 수상을 제안했습니다. 시상식에 꼭 와주십시오.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저는 시상식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드레스를 입고 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명품 클러치 대신 흑투성이의 녹슨 쇠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 증조 할아버지의 유산.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대상 수상자 청산리 농원 김지연 대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유태산 사장님과 어머니 그리고 올레그와 고려인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
류 사장님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제 왼손에 쥔 쇠 조각보다는 가벼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100년의 역사가,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알마티의 가난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녹슨 쇠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쇠조각은 제 증조 할아버지 독립군 제2중 대장 김광일 지사의 인식표입니다.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100년 전 증조 할아버지는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만주 벌판을 달리셨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탄피를 녹여 만든 이 인식표를 목에 걸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는 잔인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변절자라는 누명을 쓰고 차가운 시베리아 땅으로 끌려가셔야 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는 가난해야 하는지, 왜 우리는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건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후손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미래였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제가 일군 이 농장, 그리고 제가 쥐고 있는 이주민등록증. 이 모든 것이 증조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낸 유산입니다. 저는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조명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트로피 옆에서 녹슨 쇠조각은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청산리 농원의 딸기는 16브릭스의 당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속에는 100년의 쓴맛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녹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농부 김지연으로서 이 땅에 더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길을 잃은 또 다른 고려인 청년들에게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장관님도, 류 사장님도, 올레그도 모두 일어나 저를 향해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다시 논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작업복을 입고 하이힐 대신 장화를 신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여전히 따뜻하고 싱그러운 딸기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여기 양액 농도 좀 봐주세요. 누나, 이번 주 출하 물량 포장 다 끝났어. 올레그와 고려인 직원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더 이상 이방인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 농업의 당당한 주역이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해질녘 저는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벽면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건국 훈장 독립장.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유리 상자 안에 보관된 녹슨 쇠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논산 평야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육군 훈련소의 저녁 점호, 나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 익숙한 군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를 두렵게 했던 그 소리.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100년 전 만주 벌판에서 증조 할아버지가 불렀을 독립군가와 겹쳐져 제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 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거친 쇠조각의 감쪽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당신이 그토록 가라고 했던 동쪽 끝 대한민국이에요. 당신의 등손녀가 여기서 씩씩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은 이제 변절자가 아니라 영웅으로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당신처럼 포기하지 않고 살게요. 사랑합니다, 증조 할아버지. 창밖으로 붉은 태양이 완전히 넘어가고 비닐하우스마다 환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그 불빛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혹은 100년 전 독립군들이 피웠던 봉화처럼 논산 벌판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연. 대한민국의 농부이자 독립군 제2중 대장 김광일 지사의 자랑스러운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놀라운 사연 어떠셨나요? 2년, 5억 원, 16브릭스. 한국 딸기가 러시아 문서보관소를 뒤집을 줄은 몰랐다. 국가보훈부 연구원의 말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진흙탕에서 녹슨 쇠를 꺼냈습니다. 묵묵히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년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우리는 독립군을 잊지 않습니다.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